여러분, 마르크스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100년도 더 된 아주 치열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혁명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이 근본적이면서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 모순이 극에 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둘러싼 두 입장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섰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00년도 넘은 역사적인 논쟁이요. 놀랍게도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거의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붓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두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강신준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섣부른 혁명은 러시아처럼 결국 실패할 뿐이다.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죠. 이건 마르크스 사상을 왜곡하는 거고 더 나아가 100년 전의 혁명을 대신했던 낡은 이론을 다시 꺼내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준 교수의 주장을 우리는 성숙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성숙론이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아직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했다면 그 사회의 당면 과제는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저자는 이 성숙론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사실 100년 전의 어떤 인물, 말하자면 그 유령을 오늘날로 다시 불러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죠. 그리고 그 유령의 이름은 바로 카를 카우츠키입니다. 저자가 보기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이 사실상 20세기 초에 혁명의 방향을 두고 벌어졌던 그 거대한 역사적 논쟁의 재방송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카우츠키라는 인물은요, 한마디로 의회주의자였습니다. 총칼에 드는 폭력적인 혁명 대신에 의회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의 눈에 1917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볼셰비키 혁명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력 쿠데타일 뿐이었고 그래서 맹렬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레닌의 생각은 이건 180도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당시의 시각차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카우츠키가 민주주의의 절차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레닌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란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형식적인 함정이자 속임수에 불과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쟁의 진원지, 바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카우츠키는 러시아가 자본주의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건 시기상조인 쿠데타였고 결국 독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레닌은 제국주의라는 세계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낸 필연적인 혁명이었으며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죠. 카우츠키나 오늘날의 성숙론자들이 볼셰비키의 반민주성을 비판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드는 사건이 바로 이 제헌의회 해산입니다. 선거를 했는데 졌어요. 그러자 의회가 문을 연 지 딱 하루 만에 힘으로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보이죠? 하지만 레닌의 논리는 또 달랐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제헌회의가 이미 과거의 낡은 부르주아 권력을 대표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걸 인정하는 건 노동자와 농민이 스스로 세운 새로운 권력인 소비에트를 포기하고 혁명을 과거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 100년 묵은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말에 가장 거대한 사건이죠. 바로 소련 붕괴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제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설명은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숙론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 붕괴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미성숙한 경제 토대 위에서 억지로 세운 체제였으니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붕괴는 필연이 아니었으며 스탈린 이후 도입된 시장주의적 정책, 즉 수정주의가 사회주의 원칙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정치적 배신의 결과였다고요. 저자는 낮은 생산력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소련의 성과들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실업을 없앴고 보편적 복지를 구축했으며 심지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죠. 과연 이 모든 성과가 단순히 생산력이 낮아서 망할 운명이었던 나라에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자가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수정주의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스탈린 사후에 흐르쇼프 시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개혁들을 의미합니다. 중앙계획 대신에 개별 기업의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등 시장 요소를 도입한 것이 결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내부에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키워냈다는 비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저자의 마지막 비판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기를 기다리자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불평등, 전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저자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이 숫자 408을 제시합니다. 1990년 가장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이라크의 한 방공호에 투하한 폭탄 한 발에 희생된 민간인의 숫자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바로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비극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숙론의 논리대로라면 1917년의 러시아보다 자본주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모순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오히려 혁명은 계속해서 미뤄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100년 된 이 논쟁이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이유입니다.